자, 요번에 이제 시작될 것은 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개석이 이제 후반기 제3은 대만은 청일전쟁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무려 50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자, 몇 차례 항일운동이 있었으나 만주사변 이후는 혹독한 탄압을 당하고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그 전쟁기에 20만 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일본군 자격부로 동남아 중국 남부의 전선에 진공이 됐다. 이랬겠죠. 네, 그러면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뒤 국민정부에서 진위를 파견해 대만을 접수하자 대만인들은 일대 국민정부를 열렬히 환영했다. 요거는 약간 역사 팩트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본이 대만을 인제 점령했을 때 대만에서 이제 자체적인 반반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있었는데 그 일본이 대만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도 많이 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대만이 일제 통치 하에서는 대만인들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의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또 그러니까 대만인들이 스스로 일본이 이제 전쟁할 때 스스로 지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만 사람들이 일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35년 동안 가혹한 통제를 받았고 막 저항도 하고 그랬지만 대만인들은 초창기 때만 저항하고 일본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 등등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오히려 국민 정부군이 들어오니까 국민당군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더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약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진위를 비롯해서 국민당 정계과 국민정부군이 정복자처럼 행동하면서 대만을 약탈했다. 그래서 이 본토인과 대만인 간의 어떤 인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자 요때 인제 있는데 요때 이제 그 분노가 폭발된 것이 뭐냐면 2.18 사건이죠. 그 2.18 사건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1947년 2월 27일 날 대만 밀매상 노파를 단속반이 구타하는 데 대한 하는 대만인들을 향해서 발표에 한 명이 사망했다. 자 28일 전날의 발표에 항의하는 그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발표해 많은 사상자들 발생하자 흥분한 대만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섬 전체에 번진 폭동에서 대만인들이 자치와 기본권을 요구했고 진위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중원군이 도착하자 운동자의 지 운동의 지도자를 체포 처형하는 등 사륙을 인제 벌였다. 그리고 이제 1949년 대만 전체가 계엄령이 내렸는데 이 계엄령이 언제 풀리냐면 나중에 장개석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장경군이 이제 지휘했거든요. 장경국이 인제 이어받았는데 또 그 죽기 전에 1987 년에 가서 인제 풀려. 어 한참 이제 오랫동안 계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대만이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알다시피 민중당이나 뭐 국민당이 왔다 갔다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예. 자 장개석의 이제 국민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으로 철수해 이곳을 기반으로 중화민국을 계속 시켰다. 중국은 인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들어와서 독재 권력을 확립한 장개석은 대만의 근대화를 추구했는데 이때 이제 그 장개석이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부정부패 근절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아. 특히 6.25 전쟁 이후부터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인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한 미국이 장개석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경제적 개발 경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군사적 지원도 많이 해 줘요. 예. 자 장개석과 함께 대만을 피신한 자유주의자들은 국민당과 국민정부를 부패로부터 정화시켜 놓은 장개석의 노력에 협조해 당과 정부의 정화에 상 어 당과 정부의 정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대만에서 국민당은 대륙에서 1930년 시도할 수 있었던 중공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추진했다. 또 일본인들에게 몰수한 기업을 민영화해 소비재 생산을 장려했다. 한편으로는 근대적 교육 제도도 발전시켰다. 농촌에서는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소작제를 없애고 자장농을 창출하는 등 토지 개혁에 성공했다. 당과 정부에 대한 부패에 추방한 장개석은 안정된 인제 그 농촌과 안정된 농촌과
발전한 도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륙에서 실패한 걸 대만에서 만회했다. 미국의 중공 봉쇄 정책과 안정을 보장한 대만은 1947년부터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대만 해협에 치담대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인제 하면 중국이 이걸 도저히 공격할 수 없게 만들죠.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이와 같이 대만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의 원조와 보호에 힘입음바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적 전개를 볼게요. 여기. 자,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신민주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인제 그 당시에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인제 동시에 있는 그런 체제가 진행됐다가, 나중에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인제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공이 인수한 중국의 경제는 오랜 기간 항일 전쟁과 내전을 겪은 뒤에 파탄 상태에 되고 있었다. 자, 공산당은 농업의 낙후성과 공업 생산 후진성, 그다음 주요 공업이 연안 도시에 집중된 지역 간의 불균형,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정지 등의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게다가 공산당은 그때까지 도시라든가 공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공산당원들은 농촌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중국은 초창기 때 사회주의 직접 이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와 장기적인 공존에 위한 공업화를 추구했다. 헌법을 마련하기 되기 전 민주동맹 등 다른 당파와 공동을 만들어서 건국 직전에 앞에서 말한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에서 이러한 방향을 나타났다. 강령에서 주목된 부분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자산계급과 민족 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5성관계에 보면 이제 노동자, 농민 두 개의 작은 별은 이제 소자산계급과 이제 민족 자산계급을 뜻하는 거죠. 자, 신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시켜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또 정치에서는 공산당 지도를 명기하지 않은 채 노동자, 농민 외에도 민주주의 여러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신민주주의로 구정했다. 이렇게 했죠. 자, 어,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국초 관료자본이라고 판정된 것은 몰수에 국유함으로써 공산당의 근대 기업 상당부를 장악했지만, 기타 기업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생산을 회복을 도모했다. 예,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주는 위헌성을 제거해서 3반 운동과 5반 운동 이 1951년 말부터 1951년 여름 사이에 이루어졌다. 3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독직, 낭비, 관료주의를 이제 반대하는 거고요. 5반이라는 것은 뇌물수수, 그다음에 그 탈세, 국가제재 절도, 부실공사, 그다음 국가 경제 정보에 유출되는 구타인데, 여기 보면 요런 거 하면 중국에서는 처형이에요. 난 놀랐는데 중국에서 사형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외에도 뭐 마약은 이제 예 마약 관련돼서 처형시키고 이것도 처형시키더라고요. 예. 요런 행위도 다 처형 대상이야. 그 국가 경제 정보 유출도 요즘에 인제 간첩죄 강화한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 잘못해서 사진 잘못 찍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자, 특히 민간 자본가의 겨냥한 후재를 통해서 자본가의 영향력을 쇠퇴하고 상공업에 대한 당의 장악을 더욱 커졌다. 이렇게 했죠. 한편 농촌에서 내전기 시작한 토지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니까 지주와 달리 분홍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경작한 땅을 주고 그 외의 땅을 몰수해 빈농, 고농 등에 분배했다. 그래 갖고 그때 이제 토지 개혁법을 인제 해 가지고 이제 토지를 나눠줘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했죠. 몰수해서. 예. 자, 3억 년에 이제 농민들의 취득무에 이제 분배되었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인구가 많은 남쪽에선 분배받은 땅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농기구나 가축도 절대 수가 부족해 분배받은 목이 적었다. 그렇지만 인제 그 국가 경영 규모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제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 부분이고요. 여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경작권 경작권이란다. 건국한 다음에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운 것이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걸 이제 그 6.25 전쟁을 우리 보통 6.25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6월 25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해요. 미국과 대항해 갖고 조선을 원조해 준다. 그래서 한미 원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에서도 이제 보이죠. 임진왜란에서도 항일 원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과 대항하기 외와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다. 요걸 이제 그대로 해 갖고 이제 도와준 거야. 예. 그걸 이제 영향을 받아 그것을 본따 갖고 한미 원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항일 원조나 항미 원조가 뭐냐면 자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조선이나 조선인민공화국을 내가 도와줘서 한다. 그리고 외와 미가 외 일본이나 이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면 또 중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대항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 원조 6.25 전쟁은 이제 한미 원조라고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미 원조의 포방에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예국 운동을 일으켜 민족주의가 고양된 것이다. 이렇게 인제 고양된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서 1951 년에 티베트에 군대를 진군했죠. 예. 티베트는 거의 그 당시 반독립적으로 있었는데 군대를 진군했어.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 언론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 갖고 티베트의 군대를 진군을 했죠. 자, 그다음은 대중운동을 조직해 국내 반응 명세력을 촉발하고 이들을 진압했다. 자, 참전의 계기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직면하면서 건국 초기에 점진적인 반침을 제고돼도 사회주의 체제의 궤도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이런 대중국 봉쇄 정책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해 갖고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인제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6.25 전쟁 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과정에서 좀 인제 자기 반대파들 되게 수청시켰어요. 전쟁을 이제 명목으로 해 갖고 내부의 단결력 강화시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 계층들 되게 수청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자, 이에 따른 가독이 이제 총노선이 제기됐던 사회주의 공업화 생산성 공유화가 제창됐다. 그래서 이제 소련식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6.25 전쟁 이후부터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체제 공존 가지고는 이게 이제 돌파할 수 없잖아, 그 위기를. 그러니까 소련의 원조를 받고 소련식 계획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회주의화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청국 중華民国헌법에도 나와요. 예. 그래 갖고 1954 년에 종전에 이제 정역 공동 강령 있죠. 그래서 정치 협상 공동 강령 대신에 이제 헌법을 제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헌법은 1936년 스탈린 시대의 소련 헌법을 기초로 했는데 소련과 다른 점은 모택동이 차지한 국가 주석주의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 또 소련과 달리 군대와 공안 세력이 당의 통제를 받았다.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50명의 부장의 당 집행기구 기능했다. 그리고 그다음 헌법은 4인방 집권이 1975 년에가 하국공 집권인 1978년에 개정되었다가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1982년 다시 개정됐다.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식 사회주의 본격화되면서 93년에 또 수정됐다. 그렇지만 인제 이 초창기 때 이거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인제 이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때부터 요 헌법이 명시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획경제 체제를 볼게요. 당초 세 차례 5개년 계획, 즉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생산수단 사회주의 개조가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인 1955 년에서 56년 완료되었다. 자, 농촌에서는 중공업 건설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에 우려됐던 농촌의 계층 분야를 막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됐다. 이 집단화가 인제 한 번에 인민공사로 추진된 게 아니라 이게 단계를 바꾸면서 인제 점점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인제 쭉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동계 부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계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726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야, 1954년부터 시작된 농업 집단화는 초기엔 농민의 자발적 의사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55년 여름부터 그 이듬해 거쳐 가속화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자, 고개를 보면 이제 1단계하고 2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민공사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집단 농장을 보면 1단계는 초급 합자사에 의한 추진 방법으로 10호 내지 그 다음에 40호의 초급 합자사를 조직하고 농민이 집단적으로 경작을 했지만 토지와 그 밖의 생산 수단은 각 호에서 사유하고 그다음에 출자액과 노동에 따라 수익을 분배했다. 일종의 그냥 통합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서로 노동을 인제 필요할 때마다 인제 서로 공유해 주고 어 농기구도 서로 빌려 주고 뭐 그런 건데 1 단계까지는 그런데도 인제 좀 됐어. 왜냐하면 인제 이거는 정통적인 예전에 그 농업할 때도 농촌 조직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했는데 2 단계부터 인제 쪼금씩 그 반발이 많았죠. 2 단계는 이제 고급 합작사에 의한 경영 방법이다. 고급 합작사는 평균 165에 175로 구성돼 있고 생산 수단도 인제 집단 소유가 돼 버린 거야. 어.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그 뭐냐면 사유인데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인제 집단 소유를 만들고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사회주의죠. 보통 이제 마르크스에 보면 사회주의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계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정통적인 중국 사회는 동족 총락이 많고 농촌에선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 총락을 기초로 한 초급 학사사는 농민들에게 별 부담을 주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그러니까 1955년부터 고급 학자사는 요거죠. 2단계 강제로 추진하여 약 8월 이상의 농민이 여기에 가입되고 초급을 합하면 거의 전 중국 농촌에서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자, 이런 집단 농장제는 그 토지 개혁을 실시한 모택동과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신뢰와 그 지도력에 이끌어 농민이 따라가긴 했으나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1-2 단계에 거쳐서 인제 마지막 최종 단계 인민공사가 있어요. 인민공사는 단순히 농장이 아니야 그거는. 그 안에 인제 행정, 군사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인민공사 제도가 좀 요 집단화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농업의 집단화와 함께 1956년 수공업자들도 수공업 생산 합작사를 조직해 사기업을 공사합양 기업으로 전환시켜 갔다. 그런데 공사합양이라 하지만 관리권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국유 경영이다. 그 결과 일부 자본가들은 홍콩 등지에 이제 그 탈출했으나 1950년 상반기엔 대부분 사기업이 공사합양이 됐고 상인도 상업합사로 이제 탈바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본주의는 이제 이제 아니고 공산주의 넘어가고 요 시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계획 경제 시기하고 인제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때 1차 5 개년 계획부터 해 갖고 쭉 계획 경제 시대 때 이제 그 집단 과정 내용이요. 농촌에서 중공업 건설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 우려됐던 농촌 계급 분화를 막기 위해서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됐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초창기 때 집단화, 초급 합작사 단계 관련된 내용이죠. 몇몇 농가의 필요에 따라 상호 부조하는 호조를 만들고 이를 확대 25에서 35 정도의 초급 합작사를 조직했다. 자, 여기에서 출제한 토지 등의 양과 노동에 따라 수확을 분배했다. 자, 이들을 합병한 200호 정도의 고급 합작사에서는 이와 달리 노동력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졌다. 토지 기업으로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된 농민이 농민이 이들을 잃게 되는 고급 합작사 개편에 달가울 까닭이 없었다. 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직했던 구상이 호주조 단계에서 정체되자 1955년 후반부터 초고학자사 경험을 별로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고급학자사로 개편됐고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공의 집단으로 완료됐다. 자, 이게 고급학자사로 인제 까지는 인제 뭐냐면 이게 약간 소련의 영향을 받은 소비에트 있죠? 소련의 이제 집단화 과정 있죠? 자, 요게 영향을 받는 거야. 아직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소련이 인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련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죠. 50 년대 60 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인제 소련과의 다른 이런 경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고고학자사에서 더 확대 개편된 인민공사가 나오죠. 인민공사는 이 중국식 집단화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식 사회주의 어떤 집단 농장. 예. 그래서 인제 인민공사는 소련에도 없고 중국식 사회주의 농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민공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농장이면서도 행정조직, 교육조직, 뭐 산업조직 다 뭐냐 포괄하는 그 지역이야. 그래서 농촌에서 다 인민공사 형태로 이렇게 뭐냐면 조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약진 운동도 이제 뭐냐 인민공사와 함께 했던 대약진 운동도 종전의 소련식 계획경제에 벗어나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뜻하는 거다는 거지. 인민공사와 대약진. 이거는 이제 뭐 소련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소련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인민공사나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생산력을 올리려고 했지만 안 됐죠. 예, 결국 실패하게 되고 대규모 가뭄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볼게요.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이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일어나지면서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동료에서 동요가 일어나 1956년 10월에 소련군이 헝가리 소유를 진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삼백 운동이라는 건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요걸 보니까 소련이 너무 예전에 억압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났잖아. 그래서 좀 이거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좀 약간 포용의 자를 좀 인정해 주고 해야지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처럼 들고 일어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좀 나름대로 쌍백 운동을 통해서 뭐냐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도 인정해 줬어.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백화제방, 백가제명 운동이야. 그래서 동유럽의 동료가 사회주의 추진 과제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당파나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도 독려했다. 그러나 이제 운동 과정에서 그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지다 나오니까 그 당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비판하고 했는데 어 그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는데 막상 자기 했더니 너무 비판이 선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면서 곧바로 또 탄압에 들어가요. 1957년 비판적 지식의 상대로 반우파 투쟁이 벌어지고 결국에 55만 명이 지식인 우파로 몰려서 탄압받았다. 예. 그래서 이게 웃긴 거죠 한마디로. 자, 미국과의 적대 관계 외 맹방이었던 소련과 인도 사이에 이제 새로운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이때부터 인제 중국이 인제 소련식 계획 경제 대신에 어 뭐냐면 이 소련식 계획 경제 전제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걸 한해서 인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자력갱생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식 그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제 외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농촌에서는 앞에서는 인민공사 제도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약진 운동이죠, 공업에서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실패했죠. 실패해서 완전 쭉 다 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철강, 에너지, 식량들을 증산한 대약진 운동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런 운동할 때 어떤 생산 물자나 뭐 시설이나 기계 이런 것들 동원한 게 아니라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인제 인력을 밀어붙인 거예요, 갈아 넣어 가지고. 그게 했던 게 공통적인데 자 1957 년부터 6 천만에서 7천만이 동원되어 대규모 수리 건설 운동이 전개됐고 세계 2 위의 경제 대국 영국을 때려잡겠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예초 15년 안에 때려잡겠다는 목표가 점점 단축돼 3 년까지 계속 단축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 인제 그 목표량을 정해 놓고 이게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밑에 있는 이 당 간부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좀 눈치를 보면서 또 아부하는 차원에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과다로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야. 그럼 위에서 '아 이거 더 했네.' 하면서 더 많은 이제 목표량을 요구하고 자 그리고 또 과다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한 양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목표량을 채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인제 뭐 철강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인제 문제가 생기죠. 철강 생산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채워야 되니까 뭐 토포 같은 것들 있죠. 예전에 인제 그 토너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이제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철강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철강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계도 만들 수 없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없고 그냥 그 뭐냐면 어 그 토너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것들 막 다 집어넣고 하니까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농기구 없다 보니까 못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있고 또 이 토로에 짓고 막 철강에 막 생산량을 높이자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끌려가서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는 주로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업성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는 상부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하부의 거짓된 보고가 집적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계획을 상황 조정한 어,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철강 증산을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철제 농기구까지 토착적인 방식의 이 토로라고 하는 용광로에 이제 던져 넣어 대량 철생산에 성공했으나 거기에 30% 조합해서 아무데도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 증상력 자체가 과하가 많고, 그 증상력 자체도 이런 토로 같은 쓸데없는 그 뭐냐면 용광로에 만든 철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자, 농촌에선 대형 합작사인 인민공사가 조직됐다. 1958년 8월부터 시작하여 1958년 말까지 74만 개의 합작사가 26,578 인민공사가 개편되었다.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제 고급 합작사가 인민공사 개편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인민공사지 거의 그냥 뭐 인력을 그냥 떼어 붓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 평균 4,605의 거대한 규모의 인민공사는 농촌의 농업, 공업, 상업, 그다음 교육, 군사 모든 부분을 담당한 사회적 기본 단위가 되었다. 만일의 경우 유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단위까지 단순히 집단 농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공업이나 상업, 교육, 군사 부분까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냥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 청나라의 팔기제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인간의 정신력과 집단의 힘을 유지한 대생산 사회교육을 시도한 대학주 운동과 인민공사는 결과적으로 실패임을 입증했다. 철강 증산운동, 수리 건설운동의 노동력이 투입되다 보니 농업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투입되던 사람들이 되게 남성 노동력이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철강 증산운동하면서 뭐 농기구도 집어넣고 목표만 채용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기구도 이제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인민공사 내에서 식량 및 자재 낭비 형상 같은 비효율성, 그다음 평균주의에 따른 농민의 생산 위험 저해 등을 농업 생산이 줄어든 데다가 1559년에서 1962년에 연속 재해서 결적 대량의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그때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모태똥이 이제 자기는 농사도 잘 짓지도 못하면서 참새가 해롭다 하면서 제사회 운동에 걸쳐 갖고 참새를 다 떼어 죽여 가지고 병충해가 막 와 가지고 그 해충들이 막 그 농산물 갉아먹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것도 인제 이런 대규모 아사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국방부장이었던 팽덕회가, 이 팽덕회는 6.25 전쟁 때 이제 총사령관이었죠. 1959년에 고향인 호남섬을 시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그 당시 대학생 운동의 착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열린 정치국 그 회의, 학대 이걸 노산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발언을 정리해 모태똥에게 대학생 운동의 문제점 제가 서신을 보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인제 모태똥의 이제 노여움을 사서 결국 우파 기회주의를 몰려 실각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반우파 투쟁으로 비판적 지식의 임을 다물게 되었고, 팽덕회 같은 당내 고위 관료까지 심각되었으므로 이제 누구도 착오를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아사자에 속출한 파국적인 현실 속에서 조정 정책이 뭐냐면 피치 못했다. 그래서 이제 모태똥도 그냥 억누르기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그 수천 명이 죽었잖아. 그래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이거 대학생 운동했고 인민공사 했으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모태똥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국가 주석 지위를 누가 받았냐면 윤석이가 받았어. 윤석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넣으면서 한동안 이제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조정 단계에 들어가. 그래서 이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윤석이하고 같이 이제 정치적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윤석이가 등소평.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 한번 이제 봤고, 그럼 대학생 운동 관련된 동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대학생 운동과 공산주의 개혁의 이제 한계를 볼게요. 1957년 11월에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당대회에 참가했던 모태똥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 평화적인 전환 문제와 미국 제국주의 대한 평가, 그리고 평화공정과 민족해방투쟁을 둘러싸고 소련 공산당과 위견이 대립됐으며,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래서 모태똥은 1958년 1월부터 각지 공산당 집회에 소집해서 대학생 운동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소련식 계획 경제에 따랐지만
나중에 57년, 56년 그러니까 스탈린 사후에 이제 관계가 점점 나빠지면서 인제 소련의 원조가 인제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끊어지고 이제 거의 인제 뭐 지원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모 대통령 입장도 어떻게 하든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머리수죠. 인구로 떼어붙는 대학직 운동과 인민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식 중국식 공산주의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학직 운동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신중론을 혁명의 열기를 제를 뿌리는 보수주의와 비판하면서 대중적인 기술 혁신, 지방 공업의 건설, 대규모적인 수리 시설 등을 위한 농업과 공업의 대학직 운동을 주창했다. 자, 이것이 1958년 5월에 개최한 8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대학직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업에서 대학직이 중심이 된 철강 증산 운동이었다. 자, 이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토포로 그러니까 재래식 제출력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식 제출력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인제 그 사용했던 그 왕조 시대부터 예전에 사용했던 그 제철을 이용한 제철 생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철강은 공산품을 만드는 재료는 부적절한 거 쓸모없게 되면서 대학직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자, 농촌에서 인민공사 추진과 공업의 대학직 운동의 실패로 끝난 증거는 1959년에 나타난 극심한 식량난과 일용 수입품의 부족 증상이 일어나 1960여 년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 기간 동안 인구는 1951년보다 약 1억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1951년보다 약 1억 명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 위에 대학직 운동에 의한 가루와 영양 부족으로 그 질병에 걸린 병자가 증가되면서 식 식업 식업 식량 부족에 이제 굶어 죽는 상태가 빈번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대학직 운동은 잠깐 꺾였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 그때 이제 수천만 명이 죽었어, 수천만 명이. 예.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대학직 운동 때 뭐 죽은 사람이 뭐 여기 보면 1,600만 명부터 2,700만 명 어떤 책에는 뭐 3,000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대륙 스케일이 커요 일단. 죽는 사람 이제 죽은 규모에도 사망자 규모에도 보도 대륙 스케일이 느껴지게 되죠. 대륙에 어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러한 가혹한 타격은 생산력의 기반이 약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대학직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으로 농촌의 생산 의욕을 감퇴한 인재를 가져왔고 도시에서 중공업의 우선 정책으로 그런 상업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그에 인제 1959년, 60년 계속된 자연재해와 소련의 원조 중단도 한복했다. 네, 중국은 1962년 1월에 전국의 당 간부 7천 명을 소집하여 학대 공작 회의 7천인 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이는 공산당 중앙회 대표에서 대학직 운동과 인민공사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실패의 원인 분석에는 자연재해의 원인과 함께 당 정책의 잘못이 컸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 대통령도 당 중앙의 잘못을 전적으로 자신의 그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래서 7천인 대회에 가서야 그 인정함. 앞에 인제 뭐냐면 그 팽덕회가 막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뭐 반박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막상 인제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7천인 대회를 통해서 인제 자기가 인제 그거를 인정하고 물러났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나 모태통의 이러한 책임론에 대해 인민해방을 총상한 인표는 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문화대혁명 때 모태통에 딱 붙어 가지고 딸랑딸랑 거렸던 사람이죠. 인표는 모 주석의 사상과 판단은 정확했으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 주석의 지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이, 등소평, 진흥 등이 인표의 주장에 정면을 비판하니 양자 사이의 현실 인식과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히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화대혁명 곧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화대혁명 전에 윤석열, 등소평이 이제 7.1 대회 이후에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화대혁명 그 대학직 운동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볼게요. 이걸 조정 정책이라고 해요, 조정 장례. 예. 대학직 인민공사의 부작용을 이제 다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보면 잠깐 정리해 보면 1949년에서 1950년까지는 여기에서 인제 여기까지는 인제 공산당 정체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신민주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했죠. 근데 50년 이후에 6.25 전쟁 때 인제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니까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의지할 거는 소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50 년대 초중반까지는 또 경제 개발 정책을 해. 그래서 1 차, 2 차, 3 차에서 소련식 경제 개발 정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인제 그 집단화 과정을 하죠. 초급 학자사, 고급 학자사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5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이제 사회가 나빠지게 돼. 그래서 이제 소련이 원래는 이 여기에 좀 경제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소련의 지원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요걸 가지고 인제 계획을 못 하잖아요, 소련식 경제 개발.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과 인민공사 운동을 펼쳤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뚝딱 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전대로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 예전에 대학생 인민공사 할 때까지 요 수준까지 인제 다시 복귀시켜야 되잖아, 이 생산력을. 그래서 펼쳤던 게 뭐냐면 조정 단계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단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의 원조를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이미 인제 여기 대학생 운동부터 해 갖고 인제 기점을 해 갖고 원조를 계속 줄여 나갔거든요. 갈등이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인제 이때는 이미 뭐냐면 소련의 원조가 다 인제 끊어진 거야. 이제 점점 줄어들다.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인제 어떻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좀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조정 단계의 특징은 자본주의적 요소,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단계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59년 모태똥은 대학생이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 주석의 지위를 윤석열에게 넘기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마침 대학제 운동에 실패한 대의조 중소 간의 대립이 격화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해서 1960년 소련이 아예 인제 플랜트 계획을 파기하고, 예전부터 쪼금씩 줄었지만 아예 인제 뭐냐면 이제 철수해 버린 거야. 기술자를 철수함으로써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더욱 급박해졌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과 등소평은 지금까지 대학진과 인민공사 정책을 수정해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하고 인민공사의 규모를 20에서 30% 총납 수준 합작사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 규모를 인민공사는 그대로 두되 그 규모를 더 줄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인제 20%에서 30% 정도의 인제 합작사를 둬서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인민공사보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였는데요. 삼자 1포, 예, 경지의 5% 안에서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자유시장, 그러니까 소액의 자기 부담, 농가의 생산 첨부제 등 개별적으로 경제 주체의 어떤 운영폭을 확대되면서 생산 위협을 크게 향상했다. 예. 그 삼자 1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정책을 인제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공업 위주의 투자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 생활을 증가를 허용했다. 그리고 도시의 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도모했다. 자, 조정 정책의 힘입어 1963 년에서 65 년까지의 경제가 회복되었다. 노동 생산성과 수익, 농공업의 생산량, 재정 수입이 모두 늘어났고 1965년 농공업의 이제 주요 생산 지표가 1957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이제 정책 조정 시기에는 등소평이 그 등소평에 우리가 이제 개혁 개방시기 때 뭐 신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다, 이거 백모홍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혁 개방 시기 때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말은 그 조정 시기 때 했던 거야. 이거 처음에 했던 말이 이게 등소평이라고 돼 있지만 윤석이가 했던 말이에요. 윤석이가 했던 말은 이제 나중에 등소평이 또 했거든요.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등소평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이 말 자체가 조정 정책에서 했던 식이야, 요게. 예. 자, 하여튼 표현에도 드러났듯이 경제가 전면으로 이제 등장하고 정치라든가 사상은 뒷전에 밀렸다. 바로 이와 같은 경제 중심주의에 대해 못했던 이 우려와 사회 불만이 맞물려 문화 대혁명이 발동되었다. 근데 모태똥 입장에서 인제 윤석열한테 자리 넘기고 이선은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독재 스타일이고 좀 권력력이 강한데 그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 기회는 노릴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인제 사회 불만, 그러니까 이제 조정 정책이 자본주의 요소를 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양극화들이 좀 등장하게 돼. 어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있었고, 그 모태똥이 인제 또 그걸 잘 이용했죠. 그래서 전면에 이제 그 일선에 물러났다가 다시 문화 대응을 통해서 뭐냐면 모태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 대혁명은 문화를 자본주의 문화를 심는다고 하지만 실제 모태똥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윤석이 같은 사람을 주자파, 자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그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젊은이들을, 어 청소년들을 선동해 가지고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자,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죠.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나? 네, 그렇게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문화대혁명. 그 문화대혁명 이제 시기가 대충 1965 년부터 해 가지고 1976 년까지거든요. 1976 년에 모태똥이 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마오쩌둥이. 예. 그래 갖고 인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인제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거의 십 몇 년 동안은 나라를 말아먹었죠,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대혁명을 펼쳤는데,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윤석이 같은 이제 실권파들이 대해서 모태똥이 인제 불만을 품고 저 다 권력욕까지 또 이렇게 플러스해 갖고 일으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문화대혁명은 보통 1965 년, 66 년까지, 1976 년까지 어 약 10 년간 거쳐서 일어난 사회 전반에 걸친 투쟁을 말한다. 문화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은 것은 자본주의 사상, 문화에 대한 투쟁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급 투쟁, 권력 투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쟁이 확대되었다. 자, 문혁의 배경에서는 이제 보면 그 급격한 사회주의 추진에서 나타난 모순이나 대내적 환경, 그다음에 인제 중소 간의 갈등 및 베트남 전쟁의 본격화와 더불어 첨예해진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서 가져온 위기감이란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자, 그리고 문혁의 인제 전조는 경제 회복기에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1962년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 8기 10 중전에서 8기 10 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회 세 10 번째 회의란 뜻이야. 10 번째 회의. 가독이 계급 투쟁 이론을 제기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택동이 예전에 영구혁명론을 제시했거든. 그러니까 비록 공산주의 혁명이 인제 뭐냐면 존재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예전에 자본주의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계속 쳐내기 위해서는 계속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은 뭐냐? 그 당시 이제 윤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국내 조정 정책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이어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 벌어졌고 농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고 부패하거나 독직을 저지른 지방 정부 간부들과 과거 지주나 분홍들의 자식들이 당 간부와 내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다시 얻게 된 사람들이 비판 수청된 사청 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미 인제 뭐냐면 문화대혁명 전부터 뭐냐면 그 전조가 보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청 운동 같은 거죠. 사청 운동을 보면요, 1964년 가을부터 중국 농촌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인데, 지방 간부나 지방 관료로서 공공의 재화를 훔친 자, 뇌물을 받은 자, 노동 점수 제도를 악용한 자, 그 지주 분홍의 자식으로 몰래 당에 들어가 오거나 당 간부들과 친분을 통해 잃었던 권력을 다시 얻게 된 불순분자를 청산 대상으로 하자. 네 가지를 청산하자라는 게 사청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어떤 청년 활동가들을 훈련해 공작들을 만든 뒤 어 이들을 각지에 빈농을 조직해 지방 권력을 빼앗고 부패 간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 거의 문혁 때 조반과 뭐냐면 유사하다. 조반이라는 것은 인제 조반 유린이라고 해 가지고 이 이제 모택동을 따랐던 파를 조반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반파, 그러니까 홍위병들이죠. 홍위병들이 권력을 탈취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거야. 지방에 가서 인제 권력을 탈취하고 그러거든요. 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건국 이후 이제 15 년이라는 오랜 기간 지방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부패했을 거란 전제하에 영구혁명을 실천한 건, 아직 뭐냐면 공산혁명이 끝났더라도 그 안에 자본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 처리해야 되고 계속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 도시에서도 기업마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가로치고 공산주의 청년단을 조직화 등은 사회주의 교육 운동을 이뤘다. 이 공산주의 청년당이 그 공청단이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중국 공산당 3대 파벌이 있어요. 상하이파, 태저파, 그다음에 공산주의 청년 막 공청당 그 파죠. 상하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뭐냐면 강택민이고, 태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집권하는 시진핑이잖아요. 공청당 출신으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인제 그 시진핑 전에 있었던 그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까 이름 말했는데.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3대 파벌 중에 하나야, 이 사람들이. 엘리트 그 공산당원들이 가입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조정 정책을 담당한 윤속이 등소평도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모택동은 이들을 이제 뭐라고 비판해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라고 자 수종주의 길을 걷고 있는 소련 지도자를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로 이제 그 당시 이 모택동이 크루슈초프가 이제 그 스탈린을 비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해 이 사람들. 어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크루슈초프는 등소평을 이제 모택동한테 교조주의라고 비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야 이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실권파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죠. 이 수정주의라는 말은 그냥 등소평 그 모택동이 했던 말이야. 그냥 자주 했던 그런 말이에요. 남을 비판할 때 쓰던 말인데 그의 실권파로부터 권력을 탈환하는 문혁이 1965 년에 시작되었다. 그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인제 뭐냐면 그 문혁 4 인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 인방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4 인방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문형이라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4 인방이 이제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근데 요문형이 그 신편 역사극 해석판관을 평하다는 그 폭로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해석판관 필자는 누구였냐면 국경 부시장인 오함이었거든요. 자, 이 해석판관부터 설명할게요. 해석판관이란 건 뭐냐 하면 예전에 인제 그 명나라 때 세종이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세종은. 근데 그 밑에 이제 해서가 인제 있었는데 해서가 이제 세종한테 그 "정치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소도 올리고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세종이 열받아 가지고 해서를 파면시키고 이제 기약을 보내.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세종의 가정제라고 하죠. 예. 자, 요걸 이제 뭐냐면 연극화 만든 게 경고 만든 게 해석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판관은 오합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해석판관이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판본들이 만들어지고 버전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해석판관을 그 당시 모택동이 좀 즐겨 봤어요. 재밌어 가지고. 모택동이 예전에 인제 그 고전 문학이나 중국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해석판관을 보니까 '아 괜찮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약간 각색해서 좀 더 재밌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그 해석파관이죠. 예. 해석판관이 아니라 파관이에요. 하여튼 해석파관을 이제 뭐냐면 그 오합한테 부탁해 "이거 한번 더 각색해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오합이 요걸 뭐냐면 다시 인제 그 썼죠. 그래서 이걸 인제 경국으로 인제 만들어 가지고 어 대본을 쓴 거야. 이게 해석판관이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것을 모택동의 인제 요청 때문에 다시 인제 버전을 달리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요문형이 이제 건덕지를 건 거지. 이미 이제 강청하고 이제 짜고 친 거죠. 그래 갖고 이제 해석한 걸 보니까 이거 내용이 세종의 그 모택동이고 해서는 그다음에 팽덕회다. 팽덕회가 인제 그 노사회의 때 결정한 그 모택동 비난 내용 있죠. 대학생 운동 뭐 이거 그 여러 문제점을 서신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택동 열받아 해서를 인제 팽덕회를 쳐냈잖아. 어 이것도 이걸 비유하게 쓴 거다. 그래서 모택동은 세종으로 그다음 팽덕회를 해서로 이렇게 해서 오함이 그 모택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인제 해석판관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평 역사가 해석판관을 평하다는 폭로를 이런 내용을 요문이 쓴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잠깐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해석판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평가해서 해석평가는 이제 역사학을 평가하다 하면서 문해부의 이제 요문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얘기하면서 모도지 그 모동의 모택동이죠. 모택동을 인제 그 뭐냐 인민공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데 그날 팽덕회가 이걸 막 공격을 해 가지고 그 팽덕회를 이제 잘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판관의 내용을 인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제 재해석한 거죠. 이 해석판관을 평하다는 내용을.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해석판가의 필자는 국경 부시장 오함으로 그 내용은 황제에 의해 파명된 명대 청렴한 충직한 관리의 해설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근데 요문형은 해설을 팽덕회에 비견하고 황제를 모택동에 비견해 팽덕회를 실각시킨 모택동을 비난한 것이 해석했다. 상해의 무역파는 오함을 공격했고
이에 연루되어 실권파의 일원이었던 북경시장이 실각했다. 그리고 인제 학계에서도 일부 역사가나 군인도 자기 비판했다. 결국에는 이제 요문형이 이 그 평론을 문형이 발동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판가를 평하다는 것을 이제 보고 모택동도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그래서 인제 뭐냐면 이걸 이제 막 요문의 글을 지지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쓰라고 해 놓고는 막상 쓰고 인제 연구 공연했는데 이걸 요문형이 이제 그걸 비판하니까 모택동이 그건 까먹고 자기가 써온 건 까먹고 이거 보니까 말이 맞네." 하면서 이제 지지해 주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인제 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대학제 운동의 실패와 중국 공산당의 위기의식 보면요. 자,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정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러니까 봉건주의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문화이죠. 앞에서 말 영구혁명론에 입각해서 인제 그 얘기한 거야.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근데 표면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인제 이걸 이용해 갖고 그 모택동이 권력을 잡겠다 그런 거예요. 자, 문혁은 그다음에 1965년 11월 11일 날 상해 일간지였던 문해부에서 요문형이 "해석 판관을 새로 평가하다."라는 시사적인 글을 게재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밑에 보면 해서는 이제 명나라 세종 때 명칭으로서 호부주사로 이제 재직할 때 황제가 이제 정치에 돌보지 않고 안차 황제의 가나다 파면다고 하옥되었다. 이후 해서는 연극이 자주 등장했고 해석판관이나 연극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나중에 모택동의 지시를 받고 오함이 새롭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명대의 역사가였던 오함이 인민일보의 명나라 세종 때 해설 항제를 꾸짖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자, 명예훼손가 인제 항제의 잘못을 꾸짖는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학제 운동과 인민공사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공산당의 잘못을 팽덕회가 비판했는데 팽덕회를 해서 비판을 받으지 않는 모택동을 세조에 했다는 요문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위해서 정치 문제를 비하되었다. 특히 1962년 이래 대학제 운동의 평가와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둘러싸고 모택동, 인표, 강청 등의 약진파와 이를 비판한 팽덕회, 윤속이, 등소평, 진운 등의 대립이 해석판관 문제로 불이 붙은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리하여 강청은 상해 장충글 미의 요문형하여금 해석판관에 대해 새로운 비평의 글을 문해부에 발표한 거다. 이미 인제 이 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서 공포한 거야. 이 뭐냐 강청의 요청에 따라서. 자, 용운형의 글이 발표되자 그 반응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해석판관 속에 나오는 오함의 글 가운데 토지의 반환 문제, 그래서 억울한 재해, 명예회복 문제 등이 모두 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투쟁에 초점이라는 오함의 해석 판관을 오함의 해석 판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택동 이단 두 파의 대립에 대한 용운의 글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자 마침내 해석 판관의 문제는 커다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자, 이렇게 되자 비판은 오함의 해석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1960년대 초반부터 북경신당 기간지인 전선에 게재한 대학지 운동의 풍자수필이었던 상가촌철기의 이제 공동집행 상가의 뭐냐면 대학지 운동의 방향 독초로 몰아붙이면서 중국 국민당의 충성을 비판한다고 했다. 그래서 상가는 여기 나와 있죠. 등탁, 뭐 지주사, 그다음에 오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모택동을 비판했기 때문에 모택동의 대학제 운동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걸 반당 반사회주의 비판을 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발표한 공자 이념에 대한 글이나 그다음 봉건사의 도덕론은 모두 자본주의 계급의 학습 노선을 옹호하는 내용에서 몰아붙였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자 보면 문화대혁명 같은 게 반공자 사상이야. 반유교야. 그래서 인제 공자를 때려잡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공자가 정통과 봉건을 상징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있고 나중에 인제 보면 문혁 후반기에 들어가면 사인방들이 그다음 인표를 공격해요. 인표를. 왜?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숭배했다. 그래서 비림 비공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공자상 떼어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인제 누구를 겨냥했냐. 어차피 인표는 죽었으니까 인표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권자였던 국악학원 주윤례을 비판하기 위해서 근데 주윤례는 모택동이 인제 지지를 해 주니까 직접 비판을 못 하고 대신에 죽은 인표를 어 공자를 인표가 공자를 공격
존경했다 하면서 비린 비공헌 운동을 펼치면서 간접적으로 주은래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또. 예전에는 때려 죽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이 내었던 게 뭐예요?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나 뭐 그 한족 문화 가지고는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정통을 되게 강조해요. 정통의 상징이 누구죠? 공자잖아. 그러니까 공자를 상당히 요즘엔 또 부각을 시켜요 얘네는. 자 하여튼 문화대혁명의 배경에는 1962년 이래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 잠재해 있던 대의 정책에 둘러싼 대의 항쟁, 개방 정책, 아까 조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쟁이 해석 판가를 계기로 폭발하면서 모택동 주도 아래 이제 분열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모택동은 중국의 형식을 사회주의에 집중한 참모습을 벗어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런 원인이 바로 윤석열이 정점한 공산당 내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른바 주자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자, 이들 주자파가 당과 국가의 중추기관을 지배하고 참된 사회주의를 원하는 혁명 대중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청 없이는 혁명 가업의 달성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이제 평상시 주장했던 영구혁명론에 기초를 한 거죠. 자, 이리하여 이제 윤석이 등소평 팽덕회 등 중일전쟁 당시의 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들을 결국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방해자로 수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에서 모택동이 지향한 목표는 단순히 주자파의 수청만이 아니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르는 깊이 뿌리내고 있던 윤석이 등속평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과 행정기관을 비롯해 농촌 조직, 학교와 기업을 이르기까지 빠릿고문 형태, 이 빠릿고문 형태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형태의 새로운 권력 기구를 수립하여 이에 의해서 이제 과거의 지배계급이 남겨놓은 낡은 사상과 문화 풍습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그 목표였다. 이하여 이제 모택동은 사상적으로 물들지 않는 순수한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이를 실천하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전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문화대혁명 전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